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정도 뉴스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공약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배경이 어디 있는지,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죠. 조 전 대표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네. 아이행복 대통령을 자처하며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요 골자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네. 두 번째로는 관련 부처를 통합하겠다. 세 번째로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재개정하겠다라는 논조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어린이집이라고 써 있는 곳과 그렇죠. 유치원이라고 써 있는 기관을 보게 되실 텐데요. 예. 현재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은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으면은 모두 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던 시절에는 유치원을 다니면 그래도 좀 집이 부유하거나 교육열이 있어서 유치원을 갔다 그렇죠. 학교에 가는 형태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거의 모든 아동들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관할을 받고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의 나이 범주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 좀 혼선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해서 갓 태어난 아이 100일 이후의 아이부터 그리고 7세 우리 연령으로 아이까지는 예. 어린이집은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대예요.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세에서 7세만 국한해서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사이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죠. 5세에서 7세 사이에 유치원을 갈 것인가 어린이집에 잔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현장에서는 좀 첨예한 쟁점이 되고요. 그 바탕에는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 사이에 교원을 어떻게 이제 양성해내는가라는 그렇죠. 구조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아동학과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어린이집은 선생님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네. 사범대 산하에 있는 유아교육과를 이제 나와야지만 유아교육 교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가 아니면은 놀이 중심의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가 이런 차이와 또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학부모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상한선을 결정해놓고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방과 후 비용을 10몇만 원 이상은 이제 수급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평균 30만에서 50만 원 이상까지의 부담금들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같은 연령대의 대한민국의 아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리고 몇 번째 순번을 받아서 탈락을 했느냐 아니면 그대로 잔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선택권이 없이 굉장히 평준화되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동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유보통합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었고 지금 현 정부도 의지를 보였지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논의는 20년이 더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넘어야 될 산은 무엇인지를 이제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또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네. 더 현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그 이재명 후보의 발표는 좀 기본적으로는 좀 상당히 원론적인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추진을 했다가 좌초됐고 네. 그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통합을 해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만 발표한 것이어서 예.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어디로의 통합 이런 것들이 자세히 얘기되지는 않은 않아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저 또한 4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어서 그렇죠. 최근 이제 11월 달에 굉장히 소위 멘붕이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세부터 7세 반으로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유치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또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포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포털이죠. 그렇죠. 그 포털에 신청을 하지만은 유치원에 가려면 처음 학교로라고 하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또 포털에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포털에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깜깜이가 많아서 거의 맘카페들을 수소문하면서 어디가 좋고 뭐 어디가 차이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실은 부모가 캐치를 하고 획득을 해야만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일하는 뭐 여성들이 이거 언제 찾아가지고 보고 그리고 하겠어요? 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추첨 전쟁을 방불케 하거든요. 태어날 때 뭐 미리 뭐 넣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실제 뭐 대기 순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잘 성장하고 잘 배우고 잘 키워가는 방향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체계냐라고 하는 게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지금의 유보통합의 논의는 좀 공급자 위주의 개편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있어야 예컨대 공급자라고 하면 부처. 네.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고 통합의 대상이 될 거냐.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하자면 보건복지부는 보육이 아이들의 보육이 일정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교육부는 그래도 교육이 중요하니까 방점을 교육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육교사계와 이제 유치원 교사계의 갈등 또 지금 있습니다. 기존에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처우가 더 나아지는 방향, 우리 쪽에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통합의 논의가 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부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격이군요. 그래서 저는 한축으로는 정말 좀 수요자 중심의 방향이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발달 지연 문제를 조금 겪고 있어서 교육의 방점에 맞춰져 있는 유치원보다는 보육의 방점이 좀 더 찍혀져 있는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발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발달 어떤 상황, 그다음에 선호하는 어떤 보육이나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실은 다양한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통합 방식은 어느 쪽에 일원하면 거기에 쭉 맞춰서 좀 획일화된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가 들고 실제 지금 현재도 교사 1인당 그 아동수 이런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제쳐두고 어느 쪽으로 먼저 일원하자 이렇게만 얘기되고 있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5세 이상만 되면요. 원래 2세 반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아동수가 한 5명 정도. 많아야 7명 정도인데 5세 반으로 넘어가는 순간 15명이 돼요. 교사 1인당? 네, 맞습니다. 20명까지 되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주가 23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우,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적절한 케어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은 제쳐두고 통합 논의만을 또 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점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다양한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아이가 다양한 만큼. 자,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 유보통합 논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유보통합 추진단이라고 국무조정실 산하의 어떤 이제 그 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재정 지원 형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등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거의 김대중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근데 왜 이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느냐, 뭐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결국엔 집행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은 육아정책연구소라는 어떤 국무총정실 산하에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을 통해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이미 나왔고 네. 다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현장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자, 공급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동 인권이 가장 이제 확보되는 방향의 유아교육 보육 환경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법정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분 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몇 명의 아이들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동 대 교사 비율로 바꾸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 선생님의 눈 맞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또래 아이들은 별다른 돌봄보다도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동인권이라는 거는 몇 초의 눈을 맞추고 아이가 호명할 때 어떻게 아이와 이제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가 가장 질을 결정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뭐 23명의 친구, 22명의 친구들과 경쟁하는 데다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여러 행정적인 업무하고도 사실은 경쟁을 해야 선생님의 눈 맞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일기 쓰시고 뭐 중간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뭐 물건 챙겨주고 학부모 응대하고 그리고 또 뭐 시설 관리하고 등등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런 현장에서 보육 교원의 질을 이제 담보하는 거는 별개의 트랙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그 이상의 어떤 상한선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형태다. 근데 이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중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법령 체계 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네,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영세는 3명, 5명, 7명, 15명, 20명 이게 시행령에 지금 되어 시행령에. 있고 시행령은 정부의 의지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보통합의 방향성은 전 동의합니다만 실제로 기관별로 질이 너무 다르면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과를 나왔느냐 보다 이 선생님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시기의 교육의 질을 가장 담보하기 때문에 아동대 교사 비율 제고의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중점해야 된다. 근데 지금이 또 골든타임인 게 우리가 인구 정점 시기를 예측했던 것보다 8년 이상 앞당겼거든요. 지금 빨라지고 있죠. 이미 속도가. 사망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0.8명 정도가 지금 거의 OECD 최저 인구를 찍고 있는데 4년 뒤에 출산율은 0.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급격히 또 떨어지는군요. 근데 이 수치가 조금 더 착시를 주는 게 뭐냐면 가임 여성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으로 바꾸면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 수치보다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점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유아교육 보육에 지원해야 되는 국고 지원의 어떤 총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퍼센티지 대비 한 명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대신 세금을 내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급격한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가 예상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진 시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19에 어떻게 방역 관리를 할 것인가의 논의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있고. 왜냐하면은 결국에 기관을 계속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되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거는 필수 노동자로 분류되는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을 얼마만큼 같은 공간 안에서 밀집도를 줄이면서 돌볼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가장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두 분 다 지금 동시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한 말씀씩 저희가 또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 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이제 정책도 굉장히 좀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특히나 모든 정책들이 국가의 정책들이 정말 문제가 커졌을 때 대응하고 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 이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장애 위험 아동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예 이제 장애아로 그
그 장애 판정을 받은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교육학교 등에 또 배정이 되지만 네. 이건 정말 지역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없으니까요. 있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이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이런 통합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것도 통합반이 한 반 정도에 한 3-4명 정도 운영하는 곳이 인원이 대다수라서 갈 수 있는 게 너무 적군요. 대기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또 아동의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을 네. 하기 시작하고 이를 케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사나 네,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의 논의도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네요. 바람입니다. 예. 조 대표님께서 네, 마치 짜맞춘 것처럼 같은 부분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애인 이제 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어린이는 초등학교부터가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현재는 특별법에 의거해서 장애 분류를 받게 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유아교육부터가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어서 70-80% 이상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3명 반이 형성이 안 되면 장애통합반 교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는 형태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경계성 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고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잘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노동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그렇죠. 양육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큰 체계에서의 일가정 양립 체계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사실은 보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는 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겠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얘기지만 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뵙겠습니다.